네,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뭐 적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채팅창에 참여를 하시면서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 준비됐죠? 시작해도 되죠? 10분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음, 펠렌크라이스와 회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펠덴크라이스가 뭔지, 그리고 회복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관념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지만,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편적인 기준의 트레이너들,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론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실습 영상이 몇 개 있긴 한데, 현장 강의까지 같이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제공해드린 영상에서 하는 움직임이나 운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실습 영상을 넣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런 관념에서 벗어난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이나마 체험하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틀면 제 노트북 사양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끊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미리 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코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익히시고 영상을 드린 영상을 다시 계속 보면서 그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에 맞게 잘 접목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번 강의, 일요일 현장 강의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wareness라는 자각입니다. 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펠덴크라이스에서도 그렇고 회복에서도 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각이 어, 검색해 보니까 뭐 인식, 관심, 의식 이런 것들로 awareness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추상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 없고 방금 제가 표현한 단어들 인식, 관심, 의식 뭐 이런 것들로밖에 지금 표현이 잘 안 될 텐데 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펠덴크라이스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명확하게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어웨어리스 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펠덴크라이스뿐만이 아니라 회복뿐만이 아니라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흔히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통 퍼스널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어디 운동이에요? 라는 질문. 그리고 그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을 하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가슴으로 뭐 프레스 같은 거 하면 가슴으로 미세요. 당기는 운동하면 풀 같은 운동하면 등으로 당기세요. 뭐 땡땡으로 몸 하세요. 뭐 엉덩이로 들어 올리세요.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또 회원님들도 이거 어디 운동이냐고 자주 아마 물어볼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 틀렸습니다. 이런 관념 자체도 틀렸습니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아, 특정한 부위로 그 움직임이 수행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실 프레스를 해도 우리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사용하죠. 프레스를 해서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은 견고하게 지면을 지지하고 몸통도 안정화를 시키고 몸통이 안정화가 되니까 척추 전체가 안정화가 돼야 돼서 머리도 안정화를 시키고 모든 근육들은 조금씩 미세하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동근, 기랑근, 뭐 안정근, 협력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움직임에서는 모든 근육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관념을 생기게 만들어낸 게 움직임이 뇌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생각이에요. 마치 CPU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CPU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CPU의 명령어대로 모든 움직임이 수행되고 그에 따라서 특정한 근육이 특정한 움직임을 더 많이 관장하고 그것을 더 많이 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움직임은 뇌의 명령에만 따르지 않아요. 그걸 앞으로 뒤로 가면서 쭉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제가 요즘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강의 때 많이 예시를 들고 있는 그 연구 자료인데요. 니콜라이 번스타인이라는 이제 학자가 한 연구입니다. 숙련된 대장장이랑 초보 대장장이가 이 망치질을 하는 것을 망치질의 궤적을 비교했어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숙련된 대장장이의 망치질의 궤적도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초보자와 같이. 근데 둘이 달랐던 게 있어요. 숙련된 대장장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궤적이 달라져도요. 근데 초보 대장장이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 똑같이 궤적은 다른데 숙련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이 궤적이 다르다는 얘기는 매번 움직일 때마다 나는 같은 움직임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움직임은 매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숙련이 될수록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능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의 패턴을 잘 몸에 익혀서 그것을 같은 결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자유투, 농구 경기는 실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뭐 홈이나 어웨이 그리고 그 선수의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 자유투는 주변에서 선수끼리 상대 선수가 방해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거의 계속 같은 폼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100%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매번 똑같지 않아요. 움직임은 매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게 홈 경기장인지 어웨이 경기장인지 그리고 그날의 나의 컨디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움직임은 매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뭐 가슴으로 미세요, 등으로 당기세요. 어떤 특정 하나의 근육이나 특정 한 부위만으로 그 움직임을 수행해낸다라는 관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 운동이에요? 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죠. 아, 인간은 자기 이미지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펠덴크라이스 책을 딱 처음에 펴보면 바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자기 이미지가 이 번스타인의 대장장이 실험과 굉장히 일치하는 구석이 있어요. 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궤적을 가지고도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숙련된 대장장이는 궤적이 이렇게 다르게 올 때마다 느낍니다. 아, 이번엔 내가 망치질을 조금 더 멀리 했으니까 약간 안쪽으로 당긴다든지, 아, 이번에는 팔꿈치를 좀 많이 쓴 것 같으니까 팔꿈치 속도가 빠른 것 같으니까 손목을 조금 천천히 컨트롤 한다든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구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농구 슛을 하면 사실 손에서 거의 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떠나자마자 혹은 떠나기 전에 이미 알죠. 이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리고 던질 때 공이 길게 나가면 팔로우를 끝까지 안 잡고 손을 빨리 빼버립니다. 공이 길 것 같으니까. 공이 짧을 것 같은 팔로우를 일부러 더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잡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변동성으로 움직임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수정을 할 때는 우리의 느낌, 감각, 생각이죠. 그것으로 컨트롤하죠, 우리들이. 그것을 이 펠덴크라이스는 그것을 자기 이미지라고 부른 겁니다. 어, 펠덴크라이스가
책 펴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막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미지는 움직임, 감각, 느낌, 생각, 모든 행동에 기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간 좀 두서없이 막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호문클루스 얘기도 나왔다가 갑자기 사회관계망에 대한 뭐 얘기도 나왔다가 그러다 갑자기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론 번스타인과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도대체 뭐 사회 문제까지 또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지만 이 펠덴크라이스라는 분은 움직임을 움직임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움직임을 행동, 즉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한 명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족 구성원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좀 더 커지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커지면 문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서론에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움직임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은 감각, 느낌, 생각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도 참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까 방금 그 대장장이 망치질, 그리고 농구 슛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감각에서 공이 손에서 뻗어 나갈 때, 길다는 감각을 느꼈죠. 이미 벌써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생각으로, 내가 팔로우를 길게 잡지 않고 손을 빨리 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게 즉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안에는 감각, 느낌,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자꾸 이제 펠덴크라이스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펠덴크라이스를 좀 아실 것 같아서, 앞에서 펠덴크라이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존 관념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세계관을 좀 빠져나오시고 바꾸셔야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펠덴크라이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펠덴크라이스가 주장하는 게 이 ATM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Awareness, Through Movement. 움직임을 통해 자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움직임을 통해 그 움직임을 통해 무엇을 자각할까요? 감각, 느낌, 생각을 자각하는 겁니다. 즉, 감각, 느낌, 생각이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움직임을 하다 보면 감각, 느낌, 생각이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둘이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행동,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관념에서 펠덴크라이스의 ATM이 이루어집니다. 어, 제가 자꾸 이렇게 자각 했는데, 이거는 간단한 실습을 하나 해볼게요. 뭐, 이게 카메라를 켜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켜도 그래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고, 지금부터 제 나레이션으로만 듣고, 입을 벌려보세요. 엄청 크게 벌려도 되고, 적당히 크게 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팔은 그냥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릴게요. 거의 앉아서 보실 테니까, 그냥 뭐, 편하게 팔걸이에 걸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으로 내가 벌린 입 크기를 이렇게 측정해 보세요. 세로를, 세로 입 크기를. 아직 눈은 뜨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을 들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손은 내린 채로 손가락 엄지랑 검지만 움직여서 입의 크기, 세로 입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왼손으로도 그것을 측정해 보세요. 자, 움직이지 마세요. 손가락으로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입 크기를 측정했죠. 그 둘을 눈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아직 눈도 뜨지 마시고요. 눈앞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눈을 떠보세요. 그럼 지금 엄지랑 검지 다시,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가 있나요? 엄지와 검지로 그린 이 내 입 크기, 내가 느끼고 생각했던 이 크기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네, 조금 다르죠? 맞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체적으로 좀 다를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눈을 똑같이 감으시고요. 오른손 바닥으로 이 가슴에 이렇게 툭 대보세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슴 두께를 그냥 한번 느껴보시고요. 다시 오른손을 떼서 가슴, 가슴에 이제 두께니까 앞뒤겠죠. 우리 가슴의 앞뒤. 방금 오른손으로 만졌던 느낌을 앞뒤로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양손을 가로로 앞뒤로 폭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눈은 뜨지 마시고요. 그 폭을 체크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손을 좌우로 놓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세로로 가슴 폭을 체크해 보세요. 네, 그리고 눈을 뜨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전에 가로로 체크했던 폭과 세로로 체크했던 폭이 비슷한가요? 세로로 했을 때, 좀 가로로 했을 때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폭이 더 길거나 뭐 좁거나 하진 않나요? 실제 내가 이렇게 가로로 쟀을 때보다 세로로 하니까 뭐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좁아진다거나 내가 예상했던 느낌과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우리의 자각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이어도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앞에 했던 얘기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토론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각이 왜 중요한지 지금 좀 느껴지시나요?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 관념이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면 혼돈에 빠집니다. 괜찮나요? 해도 되죠? 네, 할게요. 그럼. 그래서 지금까지 움직임을 통한 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펠텐크라이스가 얘기하는 발전의 층차라고 하는데요. 발전의 층차는 바로 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펠덴크라이스 관점으로 제가 해석한 단어로 사용하면 삶을 발전시키는 3단계예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그냥 본능이에요. 원주민과 현대인의 삶의 차이는 많은 것 같지만 움직임의 차이는 크지 않죠. 본능적으로 걷고, 뭐 뛰고, 앉았다 일어나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문명이 발달한 것과 우리 생체가 발달한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종의 발전은 큰 차이가 없어요. 1만 년 전, 1, 2만 년 전에 우리 종들의 우리 종들의 조상들과 지금 현대의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화인데요. 음,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뛰다 보면
나만의 요령이 생겨서 더 잘 뛸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해도 요령이 생겨서 그것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 읽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포장을 한다거나 뭐 박스 이렇게 막 포장하는데 보면 생활의 달인들 보면 손이 안 보이는데 막 슉슉슉 해가지고 박스가 쫙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이 요령을 익히는 겁니다. 그 단계. 그러니까 본능적인 움직임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남들과 조금 다른 요령을 터득해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기법과 전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누구나 다 하는 움직임, 뭐 어떤 행동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누구나 다 하는 행동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객관화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화로 만들어서 이제 퍼뜨려 나가는 거죠. 책에서는 이것을 비유했어요. 움직임을 비유한 게 아니라 원근법을 비유를 했습니다. 몽즈라는 화가가 원근법을 알렸어요. 원근법을 처음 쓴 거는 한 1세기 정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쓰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다가 원근법을 알리게 된 건 몽즈라는 사람이 알리게 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절에는 그저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의 요령이었던 것이죠. 개인화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대가 지나니까 객관화가 되면서 보편적인, 전문적인 기술로 그게 여겨진 겁니다. 이 펠덴크라이스가 말한 이 발전의 층차 3단계가 번스타인이 말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발음이 이렇게 안 돼. 11시 다 돼가 하려고 그래서. 번스타인도 여기 번스타인도 본능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게 움직임의 첫 번째 단계고 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누스라고 해서 움직이기 전에 내가 움직이려는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려는 생각을 하죠. 그 움직임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되는 것들을 토누스라고 해요. 그게 바로 펠덴크라이스가 말한 자각이죠. 그래서 둘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다른 지식으로, 다른 가설로 그걸 표현하면 되는데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둘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번스타인이 8살 형입니다. 근데 둘은 각자 다른 나라에 살아서 아마 일면식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 다른 뭐 이론 서적이나 다른 것들 공부하다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서로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것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를 발견한 포스베리가 맞나요?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처음 했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자 선수가 똑같이 배면뛰기를 시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번스타인과 펠덴크라이스가 1800년 후반대, 1900년 초반대 이렇게 출생에 사신 분들인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광복을 하고 굉장히 힘든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들은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 좀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자, 나만 재밌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번스타인의 이론으로도 펠덴크라이스가 말한 이 세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직화예요. 자기 조직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 조직화에 대한 그냥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뒤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를 설명하기 전에 번스타인과 여기 펠덴크라이스 말고 한 명의 이론이 좀 더 들어와야 돼요. 칼 유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운동지요. 이 모tor 컨트롤의 3요소. 모터 컨트롤이 요즘 좀 안타깝게 좀 잘못까지는 아니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많이 국내에서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뇌 트레이닝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뇌 트레이닝도 맞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에, 모든 생각에, 모든 느낌과 감각에 뇌가 당연히 관여하죠. 온몸의 모든 신체 부위 당연히 다 관여합니다. 근데 뇌가 관여하는 요소가 좀 더 크겠죠. 뇌 일단 크기가 작은데 인간의
삶을 계속 영위하게 해줘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큰 기관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뇌를 컨트롤하는 운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임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3요소가 첫 번째가 과제, 두 번째가,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과제, 그다음에 인디비주얼이 개인, 유기체, 그냥 사람, 그리고 environment가 환경이죠. 과제, 그 사람, 유기체와 환경,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이 교집합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뇌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만 뇌가 모든 명령을 내린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말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발동되는 이 조건이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움직임 중에서, 뭐, 이 세 개의 요소 중에서 움직임이 발동될 때, 이 움직임은 갑자기 떠오른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창발된다. 그 창발되면서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움직임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개인마다의 각자 다 다른 움직임 패턴을 보고 바로 자기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학술적인 의미여서 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칼 류엘이 말한 어포던스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각과 동작은 커플링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각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추상적인 그 지각이 맞아요. 공간 안에 내가 어디 있고 지금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왼쪽 새끼발가락 어디 있는지 아시죠? 보지 않고도 아시죠?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각이에요. 내가 어느 공간에 있고, 벽부터 나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의자에 앉은 높이는 어떠며, 이런 것이 다 지각입니다. 이 지각과 동작은 커플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왜 공원 같은데, 이렇게 나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폭 막 50cm, 40cm, 30cm 하면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통과하게 만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통과하기 전에 이미 난 알잖아요. 이거 되겠다. 통과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게 지각과 동작이 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그 밖에서 막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의 폭은 굉장히 좁아요. 길폭은 굉장히 좁은데 마치 우리가 아무 사람이 없었던 상태처럼 그대로 달릴 수 없죠. 뭔가 이 사람을 피해 가려고 움직임을 하죠. 혹은 사람이 없다 가정해 볼게요. 길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앞으로 그냥 원래 뛰던 방향대로 뛸 거냐? 아니면 몸을 살짝 비틀어서 이걸 피하면서 갈 건지. 몸집이 큰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뛰던 행위를 멈추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겠죠. 몸집이 작은 사람은 그냥 이거 그냥 나 그대로 뛰어도 돼. 이렇게 해서 뛰어가겠죠. 여기에서도 재밌는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임산부들이에요. 배가 점점 불러 나오잖아요. 처음에 통과했던,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배가 별로 부르지 않았을 때 통과했던 문을 만삭의 상태에서 통과 못 하겠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 못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각과 동작이 합쳐진 겁니다. 임산부가 임신 초기와 출산에 임박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죠. 그 움직임이 바뀌죠. 같은 과제였어요. 근데 인디비주얼이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뀌었죠. 환경도 똑같잖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이 개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바뀌죠.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옆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걸, 이거 통과 못하겠다. 그 움직임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죠. 내 배가 불러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각은 동작의 영향을 받고, 동작은 지각의 영향을 받고 서로 상호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차이들의 존재가 바로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개인 간의 차이도 자기조직화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개인 내, 아까 반복 없는 반복, 대장장이 실험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매번 하나의 움직임마다 사용되는 자기조직화 패턴들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매번 움직임은 다르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자, 세 번째, 펠덴크라이스가 말했던 기법과 전문성.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람들이 계속 어떠한 행위에서 공통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전문화시킨다고 했었죠. 우리의 직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많은 행위들 중에, 요 운동이 굉장히 좋겠다. 공통적으로 좋은 운동들, 좋은 움직임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화시켜서 우리는 그걸 직업으로 하고 우리가 그걸로 삶을 영위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과 전문성, 그러니까 즉 움직임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번스타인은 자유도 모델로 풀었어요. 이렇게. 1단계 자유도 고정, 2단계 자유도 풀기, 3단계 외부 힘의 사용. 이것으로 움직임의 전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움직임이 얼마만큼 이 사람한테 잘 학습되었는지, 3단계까지, 최종 단계까지 잘 학습되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 전문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도 고정은 이제부터 빙판길 위에 우리가 쫙 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요. 근데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펭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걷죠. 아장아장 걷죠. 이 스케이트 날을 빙판, 이 얼음 위로 이게 미끄러뜨리지를 못하잖아요. 밖에서 걷는 것처럼 뭐 걷거나 되게 이상하게 걷죠. 온몸을 딱 경직한 채로. 그게 자유도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각각 관절은 뭐 자유도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자유도들의 인체의 모든 관절들의 자유도 수를 합하는 것, 어떠한 움직임에서 자유도를 수를 합하는 것을 지금 번스타인은 얘기하는 거고, 이 수는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매번 움직이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팔이 10도 움직이고, 팔꿈치가 5도 움직이고, 손목이 6도 움직이고, 그 이 안에 관절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가 저런 것까지 다 합치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 말한 자유도는 그것을 말하고, 방금 설명드렸던 자유도의 고정은 처음에 빙판길 위에서의 그 미끄러지는 걸 배웠는데, 이걸 수행해내기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뇌가, 일단 발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다른 데를 묶어. 다른 데 쓰지 마. 왜냐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니까. 다른 데 안 쓰는 겁니다. 다른 데 안 쓰고,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드디어 넘어집니다. 왜 그러잖아요. 자전거도 배우려면 넘어져야 되고, 스케이트도 배우려면 넘어져 봐야 된다고.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죠. 배우려면 일단 넘어져 봐야 된다고. 넘어지면, 일단 내가 뭐 넘어져도 생각보다 괜찮구나. 창피하긴 하지만 괜찮구나라는 걸 일단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겠지만, 이때부터 자유도가 풀려요. 처음에는 거의 뒤뚱뒤뚱 움직였던 게 발목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릎을 조금 움직이고 고관절을 좀 움직이면서 상체를 숙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팔을 이제 점점 스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패턴은 일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양한 움직임 패턴을 탐색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몸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게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잘 미끄러지기 위해서, 잘 미끄러지는 한 가지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다변한 움직임들 속에서 이것을 잘 흡수해서 이 미끄러지는 걸 잘 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풀고 엄청 열심히 시도해요. 이게 자기 조직화예요. 여러 가지 움직임 그 패턴이 자기 조직화예요. 어떨 때는 팔을 이만큼 풀어보고, 어떨 때는 뭐 상체를 이만큼 숙여보고, 어떨 때는 무릎을 좀 구부려보고, 막 그 여러 가지 나 혼자서 하는 시도들이 자기 조직화 패턴이고, 번스타인이 말한 2단계 자유도 풀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도 풀기까지 뭐 굉장히 많은 무수한 연습이 거치다 보면 딱 찼죠. 내가 이렇게 하면 훨씬 잘 탈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힘을 안 들이고 쫙쫙 미끄러지네. 마찰 개수를 줄여서 쭉쭉, 이렇게 하면 잘 미끄러지는구나. 그래서 마찰 개수까지 이용하고 내 몸 근육에 있는 탄성까지 이용하는 것이 외부 힘의 사용이에요. 모든 움직임은 외부 힘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번스타인이 자유도 모델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외부 힘이 중력, 지면 발력, 그리고 몸의 탄성이에요. 중력, 지면 발력, 몸의 탄성. 사람은 점프를 하면 떨어지죠. 팔도 올리면 계속 올리고 있을 수는 있겠죠. 어느 특정 시간 동안 힘으로 버티니까. 근데 떨어집니다. 힘을 빼면. 중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팔을 올렸다 내리는 운동을 할 때도 올릴 때는 힘이 들어갔으니까 내릴 때 굳이 힘을 줄 필요 없죠. 힘을 빼면 떨어지니까. 근데 너무 확 떨어져서 내 몸을 다치게 하거나
손상이 갈 정도만 하지 않고 이걸 잘 컨트롤해서 받아줄 수 있게만 떨어뜨리면 되죠. 중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올릴 때 팔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팔로만 올리면 너무 힘드니까 몸을 살짝 웅크렸다 탄성을 주면서 올립니다. 그러면 팔이 올라가고 내가 이 물건을 위로 올리는데 훨씬 수월해지죠. 훨씬 편해집니다. 이것을 몸의 탄성, 근육과 근막의 탄성, 그것을 잘 활용하는 움직임일수록 좋은 움직임이죠. 왜냐하면 같은 동작을 더 오래 반복할 수도 있고 더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계라고요. 움직임, 운동, 이것을 처음 접해보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면 이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펠덴크라이스가 얘기한 걸로 따지면 그거죠. 이 마지막 외부 힘까지 사용하는 것이 전문화된 거죠. 이게 전문화된 거죠. 원근법이 막 몽주에 의해서 퍼져나갔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절에는 없다가 몽주 시절에 이렇게 쫙 퍼져나간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전문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이 단계까지 운동과 움직임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직업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기조직화 코칭, 자기조직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렵고요. 뒤부터는 좀 실습 내용도 나오고, 영상도 설명하고 그래서 조금 편할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빨리 해주십시오. 없어요? 괜찮나요? 이해 잘 되나요? 좀 기다려야 되나요? 네. 자, 지금 쭉 자각에 대한 설명을 엄청 하면서 자각과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관념의 틀을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질문과 흔히 운동 지도자가 하는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근데 말이 잘못된 거지 의미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프레스를 할 때 가슴으로 미세요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근데 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이 제일 많이 쓰이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근육 중에 하나니까. 달리기 하면은 다리를 제일 많이 쓰죠. 근골격계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의미는 틀린 게 아니에요. 프레스를 할 때 가슴에 그런 이렇게 펌핑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인다기보다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나냐?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의미는 맞아요. 가슴으로 미세요가 어떤 의미인지, 그 가슴에 느낌이 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가슴에 느낌이 나는지를 물어봐야지, 가슴으로 미세요라고 하면, 막 이걸 밀면서 가슴을 막 쓰려고 막 이상하게 해요. 좀 불필요한 탐색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불필요한 자기조직화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으로 밀려고 하면 오히려 사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몸을 딱 고정시키고 뭔가를 또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을 엄청나게 주고 일부러 이걸 하면서 가슴에 일부러 힘을 막 주려고 막 온갖 상상을 하죠. 근데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움직임은 3단계까지 못 갔거든요. 그 학습이. 외부 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까지 못 갔어요. 아직도 이 안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직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큐잉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운동입니다를 보여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수행해 보세요. 20개를 할 거니까 편안하게 해보세요. 마지막에 18개, 19개, 20개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적절한 운동 강도입니다. 18개, 19개, 20개를 했을 때, 아, 가슴 쪽에 좀 활성화되는 게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느껴진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를 물어봐야죠. 그러면 손에 힘이 보통 대부분 그럴 거예요. 초보자들은 손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 손에 힘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쉬운 움직임 같아도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게 자유도를 고정시킨 거죠. 자유도를 고정시키면서 똑같이 자기조직화 패턴을 막 하면서 자유도 풀기 단계에서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힘 빼라고. 우리의 말이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코칭, 우리의 말은 제약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 손에 힘 빼고 하라 그랬죠, 선생님. 손에 힘을 빼고 하다 보면 여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말 자체는 틀렸지만 의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의 관념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다른 코칭과 큐잉으로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코칭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자기조직화 코칭 모델, 계속 설명드렸던 자기조직화 코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기조직화 코칭 모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제약 주도적 접근법입니다. 제약. 뭔가를 이렇게 통제하는 듯한 느낌이 추상적으로 나죠? 그거 맞아요. 통제하는 겁니다. 제약하는 거예요. 주도적은 제약을 주도로 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무엇을 제약할 거냐? 브라질 파이라다라는 놀이인데요. 파이라다가 벌거벗은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길바닥에서 꼴대도 없어요. 맨발로 막 뛰어놉니다. 여기 꼴대가 있긴 해요. 그려놨죠. 근데 보면은 키 큰 형아도 있고 조그마한 애들도 있죠. 같이 축구를 해요. 나이 성별 크게 상관없이 같이 축구합니다. 제대로 된 골대도 없어요. 그냥 공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놀아요. 이게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예요.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보다도 GDP도 낮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축구는 훨씬 잘하죠. 뭐 물론 리그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당연히 맞는데요. 이미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영국이나 유럽들처럼 막 엄청 코아스러운 장비에 과학 체계적인 과학 시스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애들 이렇게 맨발로 동네 형 누나들이랑 같이 축구하면서 놉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출한 축구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콘 놓고 막 이렇게 드리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경기장에서 안 일어나요. 경기장에서 콘을 이렇게 놓고 그 딱 항상 알맞은 거리 듣고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거 경기장에서 안 일어나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그건. 그렇죠? 경기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경기장에서는 내가 드리블을 하고 가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뺏고 내 드리블하는 속도도 계속 일정하지 않을 것이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실전에 가깝게 트레이닝을 하되 룰이나 경기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약 주도적 접근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과제 제약을 다 한 겁니다. 이 과제. 움직임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과제 제약.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과제 제약이에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제 제약을 통해서 개인을 바꿉니다. 그 개인을 바꿔서 원래 기존에 수행하던 움직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바뀌려면 똑같이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기, 외부 힘 사용 단계, 자기 조직화 패턴을 끊임없이 혼자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움직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환경을 우리는 크게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계절도 우리는 온열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적정 온도를 맞추려고 하죠. 사실 야외에 나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환경 크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제. 과제를 통해 개인을 바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 제, 저는 뭐 한 20kg짜리 덤벨이 있으면은 뭐 무겁긴 해도 저게 드는 게 별로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뭐 들어서 옮기는 게. 근데 뭐한 30kg 후반대 여성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 20kg 덤벨을 들어서 저기다 옮기래요. 그럼 일단 나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분을 한 1, 2년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체중도 좀 늘어나고 힘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럼 저거 옮겨달라고 하면은 그분 이제 들어서 옮기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2년 동안 트레이닝을 할 때는 과제 제약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유기체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더 건강하게 바뀐 유기체가 20kg라는 덤벨을 인식하는 이 어퍼던스 지갑과 동작의 커플링 과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1, 2년 전에 들 수 없었던 20kg 덤벨을 들어서 옮기는 것 자체가 창발이라고요. 그 떠오르는 움직임 자체가, 그 새로운 움직임 자체가 떠올랐잖아요. 그게 창발한다. 그래서 이 파이라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을 뺏고 골대 규격과 경기장의 크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건 큰 이제 형아들이랑 하면 몸싸움도 해보고, 뭐 작은 형들 같은 경우는 작은 애들이랑 할 때 얘가 좀 다치지 않게 좀 보호도 해주면서, 그렇죠? 일부러 얘를 이렇게 내가 몸으로 이제 밀지 않을, 좀 덜 밀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나의 핸디캡, 내가 작거나 크거나 나의 이 핸디캡이 이 놀이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 제약들이 브라질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제약주도적 접근법을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 바뀐 세계관과 생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하는데 한쪽으로 쏠려요, 엉덩이가. 그럼 어떤 과제 제약을 할 수 있을까요? 과제 제약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트레이닝, 코칭 방법으로 엉덩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채팅창에 쓰기가 뭐 좀 너무 길어서 번거로울 것 같다 그러면은 잠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카메라까지 켜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또 이제 한쪽으로 엉덩이 쏠리는 거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이 나죠. 중둔근? 중둔근을 풀어? 좋은데, 중둔근 푸는 거 좋은데, 그게 그 생각이 이거라고. 이 잘못된 말의 인식이 발전된 게 그거라고. 중둔근이 중심을 잡고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관장하는 가장 큰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될 수가 있다고. 중둔근을 풀었으면 이 개인이 바뀐 거예요. 그 개인이 바뀌어서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둔근을 푸는 게 항상 매번 완벽한 그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거라니까, 합쳐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1분만 기다려볼게요. 트레이닝의 실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창의적인 생각.
빠지는 반대쪽으로. 이러면은,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해봐야 알겠지만, 이러면 미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않을까요? 음, 이것도, 직관적으로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빠지는 반대쪽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미는 힘상. 뭐 이렇게 엉덩이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대주면서 이걸 밀면서 앉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미는 데만 집중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더 기다려볼게요. 좀 나올 것 같아. 뭐 이럴 때 뭐 중둔근을 풀고 뭐 어느 근육을 해결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그 중둔근을 풀거나 뭐 이게 내가 정확히 잘 풀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확률까지 계산하면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스쿼트가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만 있어요. 특별히 통증은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둔근이면 뭐 다른 근육이면 뭐 여기저기 풀겠다고 뭐 풀고 뭐 걔네들 근육들의 뭐 예를 들면 MMT를 통해서 그 근육을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트레이닝 나쁘지 않은데 그걸 하면 유기체가 좋아져서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많이 놓치게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스쿼트에서 엉덩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됐으면 스쿼트랑 비슷한 것들로 시도를 해봐야죠. 이것도 좋아요. 빠지지 않는 범위만큼만 조금만 앉게 한다.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어웨어레스. 자각. 어웨어레스라고, 어웨어레스.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 날 때, 발에서는 무슨 느낌 나는지,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빠지는 쪽에, 예를 들면 발의 아치가 이제 무너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양발로 밀어서 일어날 때, 오른쪽으로 빠진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오른쪽은, 이거 발바닥이 지면에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자각을 통해서 찾았죠. 그러면 스쿼트와 유사한 걸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파이라다 같이 과제 제약을 주는 겁니다. 일부러 싱글렉 스쿼트를 시켜요. 근데 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 좀 가능한 범위에서 하프 스쿼트, 뭐 쿼터 스쿼트 정도로 싱글렉 스쿼트를 시킵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잘 적지되는 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요. 오른쪽하고 왼쪽 해봐요. 확실히 오른쪽이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해봅니다.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양발을 놓고 스쿼트를 해봐요. 그럼 확실히 빠지는 게 덜해요. 근데 덜한데 아직도 조금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른 관절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거죠. 발의 아치가 여기 지금 계속 무너지네요. 근데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게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은 기능적인 문제가 크면 우리 발의 아치를 살리고 발목과 발가락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이게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지금 하나 이제 또 예시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벤치프레스로 예시 들어볼게요. 벤치프레스를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하는 사람 벤치프레스 지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들면 어때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립니다. 막 엄청 흔들려요. 이럴 때 어떻게 지도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의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벤치프레스를 효과적으로 가장 좀 빨리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까요?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계속 이제 흔들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힌트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흔들림이. 힌트를 좀 더 드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내려올 때 가슴에 닿는 위치와 올라갈 때 바벨이 정지되는 위치가 항상 다르겠죠. 흔들림이 심하니까. 카메라를 켜서 안 보이긴 하는데 설마 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뭐 흔들리니까 어깨 견갑 안정화 운동을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말하지만 나쁘지 않은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전이가 안 돼요. 전이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견갑 안정화 뭐 운동한다고 뭐 플랭크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월 슬라이드 하고 벤치프레스랑 움직임이 너무 다르다고. 너무 달라 너무. 과제 제약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전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컵 놓고 드리블 하는 거 거- 경기 상황에서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수비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서 있고 내가 그 일렬로 서 있는 수비수들을 왜 사이사이로 왜 비켜나? 일렬로 서 있을 일도 없겠지만 일렬로 서 있으면 아싸 땡큐 하고 넓은 데로 치고 나가겠죠. 없어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여기서 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이 닿는 위치를 특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감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바벨이 내려올 때, 뭐, 잘 안 보여. 그 사람의 위치가 뭐, 대충 그냥, 여기 닿으면 안 되지만, 뭐, 한 여기에 닿아야 된다. 그럼 여기를 콕콕콕 계속 자극을, 감각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을 대보세요. 내릴 때. 거기에 닿게 하고, 올릴 때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줍니다. 제 손 중앙 부분에 바벨 이 부분이 터치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자각 쓰는 거잖아요. 그 속도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무 천천히 하면 오히려 더 흔들려요. 또 너무 굉장히 막 너무 빠르게 하면 너무 휘청휘청 너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적당한 속도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잘 닿는 것 같으면 일부러 속도를 빨리도 올려봅니다. 막 빨리 해요.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출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천천히도 해봐요. 지금 과제 제가 또 쓰고 있죠. 목표물에 정확하게 닿게.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벤치프레스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견갑 막 안정화 운동 안 해도 되고, 코어 안정화 운동 안 해도 되고, 그걸 하면서 견갑은 안정화되고, 코어도 안정화됩니다. 벤치프레스 상황에서 견갑이 안정화되고, 코어가 안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지, 코어 안정화와 견갑 안정화를 시켜놓고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유기체가 변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유기체가 언제 변할 줄 알고. 자기 조직화 탐색 과정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미미한 확률로 기다리는 것보다 전이 확률이 높은 운동들로 바꿔주는 게 훨씬 좋죠. 제가 말한 방법은 제가 습득하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것을 조금 더 자각하는 과정들, 그리고 아까 그 칼 요엘의 움직임의 3요소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방법들이 생겨날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재밌나요? 리액션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아, 허리 아프네. 허리 아프고 졸리고 발 시렵고 큰일 났는데. 괜찮습니까? 진짜? 지루하진 않나요? 어때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더 하면 돼요. 한 4, 50분 정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좀 저도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또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꿔야죠. 피드백 없으면 그냥 이대로 쭉 합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펠덴크라이스로 돌아와서 펠덴크라이스에서도 과제 제약 접근 방법을 당연히 씁니다. 자각을 하는 것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 제약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데, 좀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펠덴크라이스는 왜 해? 왜 해? 라는 대답이, 아까 서두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펠덴크라이스라는 이 창시자가 움직임을 그 자기 삶처럼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잘 걷고 잘 뛰고 건강하기 위해 건강해야죠. 잘 살려면 우선. 그래서 펠덴크라이스를 잘 걷고 잘 뛰고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우리 현장과 밀접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계속 얘기한 지금 전이 효과 있죠? 스쿼트를 할 때 뭐 중둔근을 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벤치프레스를 할 때 견갑 안정화, 코어 안정화 운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이 효과가 높은 유사한 운동들로 과제 제약을 통해서 그것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펠덴크라이스의 컨셉 자체가 이것을 하면 자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대체적으로 관절들이 이완되고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레벨과 단계에서 보면 걷는 데의 전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걷는데 전이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부산의 번스타인의 제자분인 대가 러시아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부산에서 한 2박 3일 정도 펠덴크라이스를 배우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이론 내용들을 실습하고 배우고 왔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사전 사후 테스트를 했을 때 걷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스캔을 하면서 내 몸에 변화된 것들에 대한 감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각 능력이 움직임에서는 걷는 것과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펠덴크라이스가 잘 적용됐을 펠덴크라이스의 효과를 굉장히 빠르고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걷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요. 펠덴크라이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 걸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펠덴크라이스를 잘하는 사람이 잘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뛰는 건 다른 거잖아요, 걷는 거랑. 뛰는 건 심폐 기능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근데 잘 뛰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뛰려고 펠덴크라이스를 하면 더 잘 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각하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뛸 때의 내 느낌을 잘 더 알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운동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사람도 펠덴크라이스를 하고 나면 자각 능력이 뛰어나지니까 자기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거꾸로는 안 돼요. 펠덴크라이스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걷는 데 전이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요. 펠덴크라이스와 그러면 유사한 이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펠덴크라이스와 마사지나 스트레칭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걸 자꾸 자꾸 얘기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진 관념과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하면 실습 그 영상을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념을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저도 그 실습을 할 때, 이런 코칭법도 있고요. 저런 코칭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좀 설명하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은 그냥 가장 이것을 처음 접하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기준을 설명하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들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죠. 좀 더 심플해지고. 차이는 뭐일 것 같습니까? 펠덴크라이스와 마사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의 차이. 1분만 기다릴게요. 열심히 생각하고 있죠. 1분이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어웨어리스 자각입니다. 뭐 마사지나 스트레칭 할 때도 당연히 느끼죠.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네. 이렇게 스트레칭 하니까 여기가 쫙쫙 늘어나는 느낌이 나네. 그 느낌 수준이 아니라 자각, 온 몸에, 온 신체 부위에 감각과 느낌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둘의 그 펠덴크라이스와 유사한 것들과의 차이는 자각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자각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원리들을 거치는데요. 이런 원리,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펠덴크라이스의 원리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신경가소적 단계예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건데 사실 펠덴크라이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기존에 있던 움직임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될 때 뇌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기존에 있던 움직임 패턴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펠덴크라이스의 어, 페- 아, 원리와 같고요. 펠덴크라이스가 그것을
그런 기존의 패턴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패턴을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움직임을 새로운 자기조직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기존에 굉장히 활성화되게 불이 켜져 있던 걸 꺼야 돼요. 그래서 펠덴크라이스를 할 때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서도 보면, 저는 그냥 하는데, 눈을 감고 그냥 했는데, 제 그 클라이언트 분을 보시면은 안대를 끼고 있죠. 눈을 감아도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느낌이 나죠. 눈을 감아도. 그러면 시신경은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기가 힘들어요. 교감 신경이 막 항진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꺼트리려고 안대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끼고 몸을 쭉 이완시키고 릴렉스를 합니다. 이때도 안구 뒤쪽으로 짙은 남색이나 어두운 색깔의 원형이나 배경을 상상하라 그래요. 시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정보나 빛, 그리고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느낌과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쭉 릴렉스 합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누운 채로. 그래서 눈앞에 반짝반짝거리거나 빛이 아른거리는 현상이 없어지면 그래도 교감신경이 좀 꺼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가 된 거죠. 눈앞에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아른거리는 느낌이 없는 게 신경 휴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 조절 단계를 거쳐요. 신경 조절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누워서 스캔을 합니다. 내 온몸을. 움직이진 않아요. 어웨어리스로 합니다. 어웨어리스로 해요. 이거는 뭐 지금 뭐 적으셔도 되고 강의를 복습하면서 들으시면서 적으세요. 이게 지금 스텝이에요. 순서예요. 펠덴크라이스를 쓸 때 하는 스텝. 전후 비교를 할 때 누워서 자각하는 걸 통해서도 전후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이 껌껌해졌어요. 그 다음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스캔을 합니다. 처음에 어, 다리 길이 이거 그냥 같이 해볼게요. 앉아있는 자세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만 릴렉스를 해볼게요. 뭐 누워서 늙고 계신다면은 그냥 곧게 그냥 편안하게 누우세요. 누워서 그냥 눈을 바로 감고 자, 릴렉스가 어느 정도 됐다 가정하에 양쪽 다리의 길이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양 발목이 벌어진 정도, 발이 벌어진 정도를 비교해 보시고 지면으로부터 무릎 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양쪽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면과 엉덩이, 좌우측 ong덩이가 닿아 있는 정도의 차이를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시고 지면으로부터 허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허리가 잘 닿아 있는지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깨 뒤쪽이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양측의 차이,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개를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정도만큼 편안하게 회전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뭐 느낌의 차이가 있는 곳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래서 지금 느낌의 차이가 난 곳을 이제 기억하고 혹은 체크해 둡니다. 지금 이 단계가 흥분과 억제, 불균형을 조절하는 단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오른발이 좀 더 벌어져 있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 목이 좀 불편하네. 어깨 왼쪽이 좀 더 떨어져 있네. 이미 이걸 자각하는 순간으로부터 내가 비대칭한다라는 걸 인식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조직화 패턴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단계를 신경조절 단계라고 불러요. 신경가소적 단계에서 그 단계를 신경조절 단계, 뉴로 컨트롤 단계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신경분리, 세퍼레이션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이에요. 골반을 6시, 12시 방향으로 움직여요. 3시, 9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좌측에서 반원, 우측에서 반원, 이렇게 움직입니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래 움직이던 골반의 움직임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이 과정들을 하다 보면 스스로
내 골반이 처음 움직일 때보다 6시, 12시가 잘 움직이네? 3시, 9시가 부드럽게 움직여지네?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효과 관찰 단계에 이제 오는 거죠. 잘 움직이네? 그럼 이제 다시 누워서 스캔을 해봅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한 뒤에 누워 스캔해봐요. 그럼 처음과 무엇이 다른지. 아까 벌어졌던 오른발이 좀 안으로 들어온 것 같고, 떠있던 왼쪽 어깨가 좀 아래로 내려와서 양쪽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지면 이렇게 축 늘어지게 딱 붙는 것 같고, 릴렉스가 잘 된 것 같다. 이거 되게 효과가 좋구나.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효과는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뇌는 이미 움직임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은 식당에서 계속 가서 밥 먹고 뭐 비슷한 옷 스타일, 비슷한 헤어스타일 하는 게 편하듯이, 익숙한 게 편하듯이 뇌도 움직임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매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완벽히 창의적으로 움직임을 하려고 그러면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에너지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구나. 이게 훨씬 효율적이구나. 이게 훨씬 좋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이 원리,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처음 설명하면서 했던 기존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존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 패턴, 새로운 자기조직과 패턴, 새롭게 창발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존 것은, 기존 것은 기존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포는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재활 원리와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이 끊기나요, 혹시?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 좀 드릴게요. 6시, 12시를 할 때 이렇게 머리가 같이 따라서 내려가줘야 돼요. 6시가 이제 아래 방향으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6시로 골반을 이렇게 굴릴 때 힘이 잘 빠지고 이완이 잘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골반 위에 척추가 쭉 있고 척추 위에 머리가 있으니까 골반이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척추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리가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그랬다가 12시로 다시 돌아오면 그 12시로 이제 쭉 돌아오면서 머리가 원래 위치로 오니까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다음 3시, 9시. 3시, 9시의 거리만큼, 그러니까 6시, 12시 거리만큼 3시, 9시도 똑같이 그 거리가 유지가 잘 돼야 하고요. 3시, 9시는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제 반대쪽 어깨가 살짝씩 떨어지죠.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제 6시, 12시, 3시, 9시를 움직였으니까 지름이 완성됐죠. 그럼 그 테두리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6시, 12시 방향으로 가면 지금처럼 머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고 3시, 9시 방향으로 가면 반대쪽 어깨가 살짝씩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원보다는 이렇게 반원 그리는 게 훨씬 더 까다롭겠죠.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반원도 그리고요. 이때도 좀 퀄리티 좋은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머리도 계속 움직이고 어깨도 떨어지고 위아래 반원도 그립니다. 그 뭐 위아래 반원 말고도 조금 더 어렵고 수행이 까다롭게 하려면 예를 들면 11시, 5시를 찍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6시, 12시가 아니라 11시, 5시, 11시. 그러니까 살짝 벗어난 상태로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정도까지가 되면은 저는 그냥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헬든크라이스가 생각보다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거를 실제 회원님 움직이는 거 볼게요. 각도는 좀 다르지만 머리가 움직이는 게 좀 적고 퀄리티가 나쁜 움직임은 뚝뚝뚝뚝 끊깁니다. 제가 움직였던 것보다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덜 나죠. 움직임의 범위도 좀 좁고 그때 반대측 어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6시, 12시와 거리가 같은지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봐도 6시, 12시보다 3시, 9시가 훨씬 길죠.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수행을 하면 원이 그려지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그란 이런 정원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죠. 3시, 9시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이분도 알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그래서 원을 잘 그릴 수 있게 유사한 과제 제약으로 준 게 반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조금 비슷하나 조금 더 까다롭게. 그리고 이렇게 반원을 좀 그리고 난 뒤에 네, 지금도 반원을 열심히 그리고 있고 반원을 그릴 때는 생각보다 3시, 9시 쪽 그 좌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죠. 이러면서 지금 네, 이 반원을 그리라는 과제 제약을 통해서 움직임의 퀄리티가 조금씩 늘어나고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모양이 아까보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던 애가 좀 요만큼 올라온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올라오죠. 동그래지죠. 마사지도 안 했어요. 허리 뭐 건들지도 않았어요. 골반 건들지도 않았다. 자각, 자기 조직화 패턴이 잘 일어날 수 있게 과제 제약, 전이 효과가 높은 걸로. 자, 다음은 선자세에서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몸이 움직이고 나중에 머리가 따라서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 움직여지죠. 제가 하는 거 다음에 그 회원님이 하시는 거를 바로 틀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스트레칭, 이 ATM,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 ATM의 포커스는 엑시얼 스켈레톤이에요. 골반, 척추, 머리. 이 엑시얼 스켈레톤이 있고, 그 다음에 어펜디큘라가 붙죠. 어펜디큘라 스켈레톤이. 그렇기 때문에 엑시얼 스켈레톤이 움직임에서 보통 안정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먼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아까 번스타인의 자유도 세 번째에서 외부 힘을 활용할 때 몸의 탄성을 이용하려면 사지 말단에 있는 부위들이 나중에 움직여지는 게 느껴져야 돼요. 몸 쪽에 있는 신체의 부위들이 먼저 움직이고 말단에 있는 게 따라오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부 힘을 잘 사용하면서 움직임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부드럽게 체중 이동을 계속 주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을 할 때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어깨로 원을 그리세요. 방금 머리로 이렇게 회전하는 원을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할 때도 머리로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좌우의 원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가요? 이런 것들 계속 물어봅니다. 자각을 깨워주려고. 이런 움직임들에서 몸을 이렇게 신체 모든 부위를 유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깨 되게 아파요. 어깨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움직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냐? 아까 반복 없는 반복, 대장장이 망치 실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훨씬 더 같은 목표를 똑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움직임 패턴을 학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신체의 모든 부위를 활용해서 이 동작을 수행해낼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것도 팔을 돌리지만 어깨로 막 힘을 줘서 돌리는 게 아니라 체중을 이동하고 어펜디큘라를 이용해서 팔을 돌리죠. 보면 몸이 다 먼저 움직이고 팔이 따라가죠. 팔을 도구처럼 쓰는 거죠. 이번엔 골반을 옆으로 누운 팔자로 그립니다. 이 팔자의 모양도 찌그러지지 않고 예쁜 모양이 나오게 반대 방향으로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선 방향과 팔자의 모양의 크기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회원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오디오 나오죠? 음, 굉장히 몸의 강직도가 높고 경직이 높으니까 제가 움직였던 것보다 뻣뻣하죠. 머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죠. 그죠? 머리가 계속 옆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죠? 뭐 영상 드렸으니까 비교해서 잘 보세요. 음, 이것도 움직임이 굉장히 뻣뻣하죠.
원을 그리는 것도 제가 그렸을 때보다 다리 쪽에서 움직임의 활용이 적죠. 그러니까 같은 움직임을 더 다양한 패턴으로 학습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움직임을 해도 상체 쪽으로 힘이 더 많이 쏠리겠죠. 이거 이제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다리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사용도가 좀 적죠. 음, 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뭔가 뻣뻣하게 움직이죠. 음, 지금 오른쪽이 조금 찌그러지네요. 그러다 나아졌다가 찌그러졌다가. 네. 그리고 팔자 자체를 굉장히 뒤에서 그리는 것 같죠. 앞쪽으로 골반이 이동되지 못하면서.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달라지고. 음. 지금도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더 나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보셨나요? 자꾸 오디오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이렇게 펠덴크라이스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6시, 12시, 3시, 9시,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좌우 반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과제 제약들로 적용을 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상호 관계를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서서 움직임을 하는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전이 효과가 굉장히 높고 이 움직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찰해야 되는 것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좌우의 편차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큐잉을 할 때는 뭐 여기를 어떻게 하세요? 골반을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명시적인 큐잉보다 비유적인 큐잉을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을 그리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큐잉을 해야 됩니다. 6시, 12시로 움직이세요. 골반의 특정 부위를 6시 아래 바닥에 숫자 6에 닿게 하고 12에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골반을 앞뒤로 이렇게 굴리려고 상상하면서 굴려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허벅지 뭐 어디 힘으로 골반 뭐 이렇게 골반을 전방경사 만들어서 안 돼요. 그 근육에만 또 집중하게 돼요. 명시적인 큐잉을 사용하면은 그 올바른 한 가지의 동작이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더 많은 더 다양한 자기 조직화 패턴으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딱 하나의 올바른 동작만 있게 인식이 되는 게 명시적인 큐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일단 비유적인 큐잉으로 바꾸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걸 할 때 느낌이 어떤지 좌우 편차의 차이를 계속 비교하게 하고 자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펠딩크라이스는 뭐 이 정도 하고 회복에 대해서 잠깐만 다뤄볼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해볼게요. 회복을 잘하려면 이 자각을 또한 마찬가지로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느끼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나 내 몸에 스트레스를 줄 때, 아, 이 정도의 신체 활동이면 뭐 아파질 수 있겠다. 혹은 이 정도의 신체 활동 정도면 하루 이틀 정도 쉬거나 뭐 폼롤링 같은 마사지 하거나 펠덴크라이스 같은 걸 하면 좀 금방 회복할 수 있겠다. 이것 또한 다 자각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펠덴크라이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걷기가 좀 힘든 분들한테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걷기로 전이 효과가 잘 된다고. 근데 걷기가 힘든 분들은 보통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픈 분들이 많죠.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똑같아요. 특정 관절 근육들의 재활보다 더 중요한 게 회복이라고. 몸 전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이 회복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특정 관절과 근육들의 재활하는 운동을 배워도 이것을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강도가 높으면 이겨낼 수 있는, 즉 회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 역치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2차 부상, 3차 부상이 생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졸릴 텐데 뭐 참아야 돼요. 어쨌건 참고 지금 이해하고 뭐 다시 보면 되지. 맞아요. 다시 보면 되는데 지금 이해 못하면 다시 봐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다 이해하고 외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재활 뭐 뿐만 재활 뭐 컨디셔닝 뭐 스트렝스 무슨 트레이닝 뭐 다 절대불변의 원리예요. 운동보다 회복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몸은 성장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이 더 높아야 돼요. 회복이 잘 안 된 상태, 어제 운동에 데미지가 많이 쌓인 상태면 그 다음날 운동 강도 당연히 낮춰야죠. 똑같이 가거나 더 힘들게 운동하면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푹 퍼지거나 뭐 부러지거나 버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회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게 산소예요. 인간 산소 없으면 죽습니다.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게 혈액이고요. 그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뿌려주는 곳이 심장입니다. 폐예요. 심장과 폐에서 그 혈액을 뿜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심장과 폐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 VO2 맥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VO2 맥스의 평균 지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락포드 걷기, 쿠퍼 달리기 측정이라고 이것을 그냥 검색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이 대입해서 바로 결과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옵니다. 1.6km를 빠르게 걸어요. 바퀴나 뭐 트레드밀에서 속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럼 걸은 시간을 입력하면 내 최대 산소 섭취량의 추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쿠퍼 달리기 측정을 더 권장하는데요. 달릴 수 있는 분이라면 12분 동안 뜁니다. 사람들마다 12분 동안 달리니까 거리가 다르겠죠. 그 거리를 똑같이 사이트에 입력하면은 내 최대 산소 섭취량의 추정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추정치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가스 분석기를 차고 막 엄청 열심히 뛰는 그 연구원이나 뭐 이런 실험실에서 하는 그 특정과 대비했을 때도 표준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최대 산소 섭취량 검사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요. 굉장히 전통적인 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저같이 가민을 쓰거나 뭐 이러면 여기서 최대 산소 섭취량 추정치를 계산해 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민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매일같이 달리긴 하는데 제가 달리는 속도, 거리, 시간에 따른 심박수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정확하고 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연령 대비하면 연령이 어릴수록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52 정도 되거든요. 훌륭함보다도 더 좋네요. 저는 20대에 훌륭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가졌네요. 저는 30대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우선은 아래에 그 회복이 잘 되는 심박수 영역을 알기 전에 우리가
심장이 혈액 운반을 어떻게 하고 사람의 회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체가 회복이 되려면 재활을 해야 돼요. 부상을 입은 곳에서 회복이 되려면, 혹은 그날의 운동에서 회복이 되려면, 혹은 그날의 일에서, 그날 내가 눈을 뜨고 활동한 것에서 회복을 하려면 잠을 뭐 자고 뭐 먹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산소를 운반하죠. 영양소와 함께 산소를 운반하고 그걸 운반해 주는 것은 혈액이라고 했고 그 혈액을 그 혈액이 운반이 되려면 심장에서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회복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트레이닝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대를 나오거나 의학계통의 학과들에서는 이걸 무조건 배워요. 체순환과 폐순환이라고 해요. 체순환은 온몸으로 피가 이제 도는 걸 말하고요. 폐순환은 심장으로부터 피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체순환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폐순환입니다. 체순환은 이 좌심실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심장이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4챔버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온 걸로 지금 위로 가는 것도 있죠. 위로는 어디로 가요? 심장보다 위에 있는 기가. 제일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뇌. 심폐 능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뇌 질환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뇌 질환 걸리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최대산소 섭취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유산소성 운동.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그래서 위로도 보내고 아래로도 보냅니다. 아래로는 다 뭐 심장보다 밑에 있는 기관들 다 쭉쭉쭉쭉 보내요. 쭉 가면 여기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게 모세혈관이거든요. 이제 심장이 좌심실에서부터 쭉 빠져나오는 이 혈액 안에는 산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스가 적어요. 이산화탄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이 기체 교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했던 혈액이 산소가 빠지게 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가스 농도가 올라가지게 돼요. 그럼 이것은 이 정맥이라고 하죠.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이 정맥을 통해서 쭉쭉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에서 또 팍 뱉어버립니다. 이걸 폐로 뱉어요. 폐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우리 날숨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내뿜었다가 들이마시면 다시 산소를 들이마시죠. 여기서 이걸 허파가 폐예요. 이것을 해주는 역할을 폐에서 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줘요. 이산화탄소를 뱉었으니까 산소를 다시 마십니다. 그럼 이 다시 마신 산소, 영양소가 가득한 이 산소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좌심방으로 보내줘요. 좌심방으로 보내면 좌심방은 다시 좌심실로 이 혈액을 운반시켜서 또 빵! 뛰게 만들어서 온몸으로 다시 혈액을 보내고 혈액이 쭉 나가서 다시 산소와 모세혈관에서 사지 말단에 모세혈관은 다 있어요. 사지 말단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또 교환돼요.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가스가 가득한 혈액들이 뭐 당연히 뇌 쪽에도 있고 위아래로 쭉 와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심방에 피가 들어가고 심실에서 피가 나가는 거예요. 심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심실에서 폐 쪽으로 폐 쪽으로 쭉 보내주고요. 폐에서는 들어온 좀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 가스 농도가 높은 것을 뱉게 하고 산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해서 다시 좌심방, 그리고 좌심방은 좌심실로, 좌심실에서는 다시 온몸으로 이것을 순환하게 만듭니다. 이게 순환의 기초 기본 원리고요. 여기서 한 단계, 한 스텝만 더 가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림프예요. 순환하면 떠오르는 게 림프도 있죠. 이 림프도 모세혈관과 같이 있어요. 모세혈관에서 그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필요 없는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뽑아서 가져가는 게 림프예요.
그때 생성이 되는 게 림프입니다. 림프들이 모여서 림프구가 되고 림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림프도 온몸에 잘 퍼져 있겠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게 림프는 심장, 그러니까 혈액처럼 심장이 없기 때문에 혈액은 계속 심장에 펌핑을 팡팡팡 받으니까 얘는 계속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용이하죠. 근데 혈액이 짙어지는 고지혈증, 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혈액이 막혀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어찌됐건 보편적인 사람이면 심장 때문에 혈액엔 압력이 있는데 림프엔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분들한테 이렇게 쓸어 넘기는 마사지를 하는데 이 마사지를 할 때도 마사지를 하는 것도 림프 부종을 억제해주고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심장이라고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좋고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고 이러면 림프절이 제 기능을 못할 리가 없고 설사 제 기능을 못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어, 림프에서 노폐물 배출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잘 뛴다는 얘기는 심폐 기능이 좋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고 근육들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된다는 얘기여서 어, 근육 위에 분포되어 있는 림프관, 뭐 림프구들이 근육의 펌핑의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이동해 줄 수도 있습니다. 림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근육의 압박력으로 인해 수축과 압박을 통해서 노폐물들을 이동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폐 기능이 순환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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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 순환이 잘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요.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재활을 넘어 운동을 넘어 사람이 눈을 뜨고 낮에 활동을 하면 신체는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를 느끼죠. 그 피로를 극복이 아니라 그 피로를 회복하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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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안에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고 심혈관계, 심폐기능의 운동을 잘 추가하셔야 돼요. 그 심폐기능의 운동을 잘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걸 카르보넨 공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한 1, 2분 정도 뭐 요골동맥을 이렇게 직접 재던지 경동맥을 재던지 아니면 저처럼 웨어러블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여기 심박수 나오죠.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살펴볼게요. 220에서 35살이라고 할게요. 안정시 심박수가 80입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보통 60에서 90이 정상 범위예요. 여기에 0.6은 뭐냐면 0.6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60에서 70% 강도. 그러니까 즉 최대 심박수에서 60에서 70% 강도로 운동을 해야겠다. 이때 내가 그러면 평균 내 심박수가 몇 정도 되는 운동을 하는 게 좋냐? 이 운동에서 내 심박수를 몇 정도로 두고 해야 될까? 이것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60에서 70 이지라고 돼 있죠. 이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심혈관계, 카디오가 심장이고 베스큘라가 혈관이죠. 심혈관계 트레이닝에 좋다. 그래서 0.6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했더니 63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계산한 거죠. 여기까지 결과가 63이고 여기에 안정시 심박수를 다시 더해야 하니까 143이 나와요. 35살의 안정지 심박수가 80이신 분은 기본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고 기초적인 심혈관계 트레이닝을 할 때 평균 심박수가 143 정도 유지되는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70 정도면은 60에서 70이니까 70 정도면 한 15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운동에 숙련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심박수를 올려서 목표 심박수, 이 0.6이 아니라 0.8, 0.9 이런 것을 0.9, 한 100% 타겟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심박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심박수가 올라간다 해도 그 구간에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역치 구간을 더 길게 끌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걷는 수준, 걷기와 가볍게 뛰는 수준, 그리고 좀 뛰는 수준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서 목표 심박수로 가정하면 여기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여기는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움직임의 효율성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외부 힘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얼마만큼 부드러운 움직임 플러스 지면 발력을 얼마나 잘 쓰면서 통통통통 튕기듯이 움직임을 하냐. 그리고 이것은 큐잉할 때 더 중요한 게 이것도 똑같이 발이 이렇게 무릎이 올라왔을 때 손을 올려서 박수를 치시고요. 무릎이 올라왔을 때 손을 돌리시고요. 이런 큐잉이 아니라 그 리듬을 알려주려고 해야 돼요. 리듬을 먼저 익히게. 그리고 이 해당 움직임을 전체 움직임도 알려줘 봤다가 이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면 그럼 손은 하지 말고 발로만 해보세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손만 해보던가 걸으면서 뛰지 않고 걸으면서 손만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제 제약을 통해서 다양한 자기 조직화 패턴을 클라이언트한테 익힐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기가 스스로 다양한 자기 조직화 패턴을 탐색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영상은 드렸으니까 보진 않고요. 혹시 보시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이 클라이언트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그 동작들 했거든요. 저랑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도 같이 한번 이제 보시고, 나라면 이럴 때 이렇게 큐잉해야지, 저렇게 큐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어웨어리스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어웨어리스, 자각, 어웨어리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보다 어떻게 이 움직임을 느끼게 할까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건 크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떻게 움직임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운동학습에서 움직임을 배우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웨어리스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움직임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창이 열리는 좀 그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질문을 좀 받고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짧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